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5의 TJ입니다. 구정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저도 오랜만에 푹 쉬었는데 너무 푹 쉬었는지 일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또 한번 3월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 경제신문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기 관련 내용이고요. 채널에서 구독자 중 한 분이 파가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 좀 살펴봐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말미에는 파가야 테크놀로지 투자하실 때 체크포인트 꼭 이것만은 확인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3주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용 한파, 청년 강타, 실업률 5년 내 최고, AI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 한국에서도 IT 개발자 일자리 5,000개 증발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 27개 기술기업에서 총 25,000명을 감원했다. 제가 3주 전에 이 기사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투자할 만한 회사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교육 학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3개 회사 중에서 어떤 한 회사는 전고점 막 돌파해서 이제 들어가기 딱 좋은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주 만에 이 회사 주가가 30%나 올랐어요. 신문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서 투자했을 때 묘미라든가 희열 같은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름 분석해서 회사를 찾았고 단기간에 이렇게 20, 30%씩 올랐을 때 제 생각에 한동안 이쪽 관련 회사들이 계속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신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해외 경제신문지를 봐도 매주 이쪽 관련 내용이 한 2개, 3개 정도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 학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담당자들이 비전 발표해 놓은 것들 보면 계속 캠퍼스를 늘리고 있고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 학교들이 새로운 전공들도 계속 추가해 가고 있는데 추가되는 전공들이 대부분 휴머노이드가 대체하기 힘든 직종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전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이 3개 회사 중에 하나 회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 기사. 이란 이슈죠. 미국이 이란 공격하겠다. 항복해라. 핵 포기해라. 조만간 칠 거다. 기한 15일 주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이란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런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최근 정유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유주에 투자한다 하수인 것 같아요. 고수들은 정유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해운주, 그것도 탱커 관련 회사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해운주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HMM 같은 컨테이너 회사들도 있고 대두, 옥수수, 그리고 철광석을 날라주는 월크선도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탱커예요. 탱커. 탱커가 쉽게 말하면 유조선이죠. 유조선. 기름 싣고 다니는 배. 그 이유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운임이 정해져 있죠. 보통 그 상하이 운임 지수라든가 BDI 지수 보면 컨테이너 태평양 왔다 갔다 하는 컨테이너는 운임이 얼마입니다. 이런 게 다 있는데 탱커는 운임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톤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톤. 이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이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원유를 운송해줄 때 원유 무게당 얼마 이런 단가는 있겠죠. 그 단가에다가 A에서 B까지 거리를 곱하는 거예요. 석유가 물론 킬로그램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1kg에 요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거리가 1000km다. 그러면 운임은 어떻게 결정되냐? 10,000원 곱하기 1000km. 이렇게 해서 탱커 운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거리를 곱한다는 거.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치면 호르무즈 해역 결국은 봉쇄가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러면 유조선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평상시보다 엄청 멀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중동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000km다. 근데 돌아가면 6,000km, 7,000km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탱커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탱커 업계에서는 거리 또한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서 미국으로 데려왔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를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실어 나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에 있는 석유 자기 걸로 지금 계속 옮겨 담고 있는 건데
이것 역시 옮겨주는 곳은 탱커 회사겠죠. 탱커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기존에 있는 운송 계약을 파기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배를 새로 빌려서 이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탱커 운임이 굉장히 비싼데,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들일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전쟁 이슈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탱커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 탱커 회사들이 최근에 이란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고, 보면 최근 한 4개월 만에 3배 이상 오른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고, 기본으로 대부분 2배 이상은 다 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산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니라 공부합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이 전쟁 이슈, 글로벌 분쟁 이슈가 있을 때 정유주나 방산주를 안 사고 탱커를 산 거잖아요. 이게 해운업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공식에 가까워요. 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왜냐면 탱커 회사 주가 급등 요인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전쟁 때문에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요거예요. 가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제가 신문 봅시다, 신문 봅시다, 신문 보면 투자할 게가 넘쳐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신문을 봐도 무슨 말인지, 어떻게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신문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해요. 신문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산업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신문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어떤 사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산업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을 보면, 물론 언젠가는 신문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신문 같이 보시면서 산업 공부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채널에서 종목 찾을 때 대부분 산업 분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산업을 공부하면 밸류체인 공부하면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신문을 보고 국제 정세를 판단하면서 투자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제 생각에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업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산업 공부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그 수강생들한테. 산업 공부 좀만 해놓으면 투자하기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이런 탱커들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서 3, 4개월 만에 한 3, 4배씩 먹고 나오고. 근데 탱커 쪽만 그러냐? 이런 산업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이 사이클 산업들. 그래서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산업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해운업부터 보세요. 오늘 나왔던 해운업, 탱커 이쪽부터 공부하셔서 산업 하나하나씩 한 1년 정도만 공부하시면 신문 보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종목 찾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탱커부터 공부합시다. 탱커.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해저로 석유기업 몰리자 테크닙 주가 물벌어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 역시도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는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해저로 석유기업 몰리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다에서 석유 개발하는 석유 기업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바다에서 석유 개발하는 거를 오프쇼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프쇼어 쪽 그 석유 개발해서 팔 때 최선성이 맞으려면 유가가 보통 한 60에서 70불 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오프쇼어 쪽 그 최선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동안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프쇼어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개발해놓고 나면 우리가 아는 정유 메이저들 있잖아요.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애들이 석유를 팔기 시작할 거고, 이 정유 메이저들이 석유를 팔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개발 단계, 오프쇼어 개발 단계 밸류체인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드릴러. 이 드릴러가 뭐냐면, 바다에서 석유를 개발하려면 바다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될 거잖아요. 이 구멍을 뚫는 기계를 보유하거나 렌트해주는 업체들. 그리고 나서 구멍을 뚫고 나면 거기에다가 파이프 같은 걸 박아서 석유를 빼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보통 EPCI, SURF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여기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 전력 케이블, 파이프, 뭐 이동 파이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추,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장비 업체들. 여기가 넘어가고 나면 현장에서 유지 보수하거나 이럴 때 배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서포팅하는
이런 영역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왔던 이 테크닙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 영역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테크닙이라는 회사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다는 이 기사를 보고 오프쇼 쪽 지금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있나 보다 싶어서 오프쇼 밸류체인 첫 번째 영역인 드릴러 있잖아요. 드릴러 영역을 조금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프쇼 쪽에 지금 막 돈이 몰리고 있다 싶으면 드릴러부터 시작을 해서 쭉 4가지 영역 하나하나씩 사놓으려고. 그래서 드릴러 시장을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드릴십을 빌려줄 때 받는 하루 요금이 대략 한 45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초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드릴십을 하루 빌리는데 30만 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지금 15만 불이나 올랐고, 보통 투자자들이 오프쇼 관심을 가질 때 지표로 삼는 게 드릴십을 하루 빌릴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체크를 해요. 그래서 드릴십을 하루 빌리는데 그 렌탈 비용이 50만 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프쇼 투자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오프쇼 개발하는 회사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드릴십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드릴십을 렌트해주는 렌탈사에서 요금을 50만 불 이상 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가 오프쇼 산업이 화랑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루 빌리는데 45만 불 정도 하니까 거의 이제 근처까지 왔죠. 그리고 이 드릴십 렌탈해주는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몇 개가 안 돼요. 1등 업체하고 3등 업체인가가 최근에 또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쇼 쪽 관심이 있으시면 드릴십 렌탈해주는 이 회사부터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회사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여기 돌파하면 바로 사야겠네. 그냥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거의 그 근처에 와 있고. 그래서 이 드릴십 쪽, 드릴십 렌탈해주는 쪽, 이쪽 산업이 조금 괜찮아 보여서 저는 지금 알람 설정해놓고 그 가격대 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터치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사가면서 수익을 보면 참 좋겠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같이 지켜보시죠. 자, 파가 보기 전에 기사 2개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기사 2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31일 이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신용대출도 많은 손실이 입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연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사예요.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여기 2월 12일 날 기사를 보면 미국 저소득층 비폭탄 연체율 8년 만에 최고, 카드 학자금 연체율 치솟아. 이 2개 기사가 만약에 지금 핀테크 쪽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게 핀테크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되는 기사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핀테크 하는데 핀테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핀테크 산업을 이해하려면 그 앞단에 있는 전통 금융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해요. 보면 은행이라는 게 전통적인 또 금융 산업이고, 증권, 카드, 보험, 이게 대표적인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로빈후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로빈후드는 그동안에 있었던 증권회사들이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으니까 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를 개선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한 회사가 로빈후드예요. 그 다음에 카드 쪽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3개월 할부 무이자, 뭐 6개월 무이자 할부, 9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개념이 익숙한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또 신용카드 발급을 못 받죠. 미국은 특히 그 신용 점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신용 점수가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용카드 받아서 사용하고 월 페이먼트 내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시장을 타겟팅해서 나온 산업, 나온 핀테크가 뭐냐? BNPL이에요. Buy Now, Pay Later. 세즐이나 클라리나 뭐 이런 회사들. 아, 그리고 어펌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은 대출 상품들, 사람들 은행 가서 대출 많이 받죠. 근데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으려면 뭐 담보가 있어야 되던가 아니면 신용 점수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신용 점수를 피코 점수라고 하는데, 이 피코 점수가 없는 사람들은 신용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핀테크 회사들은 전통적 신용 점수 계산 방식인 이 피코 모델에서 커버를 못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신용 체크를 해서 이 피코 점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신용 대출을 해줬을 때 문제가 없는 이런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신용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이 언더라이팅 모델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업스타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많이 쓴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이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카드 리파이낸싱 쪽을 주로 하는 또 핀테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랜딩클럽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소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소파이. 이 소파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월급을 받는 애들이 아니니까 신용 점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명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신용 점수가 엄청 좋겠죠. 고액 연봉자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이런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핀테크가 있어요. 그게 이 소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굉장히 센데 단기간에 급전 대출을 해주는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가 대표적으로 이노바라는 회사인데, 이 이노바라는 회사를 저도 몇 달 전에 투자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 핀테크 같이 공부하면서 대부분 이 이노바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주는 업체예요. 아니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고, 근데 지금 질문 주셨던 파가야 있잖아요. 이 회사가 조금 달라요, 성격이. 왜냐하면 파가야 창업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이런 금융업 있잖아요. 이쪽 금융업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고 싶겠죠. 그래야 이자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출을 해주고 나면 자본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미 대출해줬던 대출 채권 있잖아요. 이 대출 채권을 현금화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대출 채권을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으로 다시 또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자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수익이 계속 커질 거잖아요. 대출 채권을 현금화 시켜주는 거, 이게 유동화라고 하는데, 이 유동화를 해주는 회사가 파가야예요. 그러니까 파가야는 기존 금융기관들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주는, ABS를 해주는 이런 회사였던 거예요. 제가 벌써 ABS 나오니까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ABS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출 채권 모아서 대출 채권을 쪼개서 구조화된 상품을 만드는데, 그걸 또 트렌치라고 그러는데, 트렌치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가야에 투자하려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파가야에 투자를 하셨는데 트렌치라는 개념 잘 이해 못 하신다, ABS 잘 못 하신다, 그러면 이거 도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회사 모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파가야를 이해하시려면 미국 법 하나를 반드시 또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금융기관에서 대출 채권을 받아서 유동화를 시켜주잖아요. 파가야가 대출 채권 100%를 다 유동화하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파가야가 대출 채권을 받아서 유동화 시켜줄 때 가장 위험한 대출 채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장 위험한 대출 채권 10%는 본인들이 직접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유동화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문제 생겼다, 가장 위험한 대출 채권부터 부도가 날 거잖아요. 그 가장 위험한 대출 채권 10%를 파가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가야가 처음에는 대출 채권 유동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때는 대출 채권의 그 부도율,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이미 대출해줬던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고, 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얘네들이 직접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그것도 AI 기반으로 이런 영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아까 먼저 언급했었던 업스타트 있잖아요. 이 업스타트하고 동일한 영역으로 또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파가야의 메인 비즈니스는 유동화예요. 유동화. 유동화를 하려면 유동하는 대출 채권을 사줄 곳이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인 골드만삭스나 이런 큰 투자은행들. 근데 처음에 그 파가야 창업자들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니까 그쪽에 네트워크가 있었을 거고, 처음에 어느 정도 유동화 시키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무한정 유동화 채권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파가야가 자산운용사 하나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유동화 상품을 인수해서 채권 펀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 펀드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CEF라고 그래요. 클로즈 엔드 펀드라고 하는데,
이 채권 클로즈엔드 펀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연체율이 생기거나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CEF라는 상품 자체가 그냥 부도가 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이 기사들 있죠. 지금 여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빅폭탄 8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카드 학자금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CEF가 부도날 위험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리스크 요인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받는 분들이 파가야를 한 3, 4개월 전 정도에 같이 공부를 했었고 일단 파가야 사모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투자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보셔도 알잖아요. 트렌치 나오고 ABS 나오고 CF 펀드 이야기 나오고 이 이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 아무리 좋아도 투자하지 마라. 설령 그게 엔비디아라도 투자하지 마라. 사업 모델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뿐만 아니라 아까 기사 두 개가 하나는 작년 10월 말이었고 하나는 올해 2월이었잖아요. 그러면 주가 차트는 안 봐도 뻔해요. 아마 11월 중순 이후부터 파가야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파가야 주가 차트고요. 주봉이에요. 주봉 보시면 이미 9월 중순부터 꼬그라지기 시작했네요. 그때 가격이 거의 한 42불?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신문기사 지금 10월 말에 나왔는데 신문기사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었네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 펀드 있잖아요. CF 펀드. 이게 지금 부실의 위험이 있다. 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야 같은 회사 투자하실 때 특히 핀테크들 기존에 있는 전통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산업 이해 안 되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 기존에 있는 이런 전통적인 금융산업들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핀테크인데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핀테크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들이 건들지 않는 부분인데 굳이 핀테크가 그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면 위험의 요소가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핀테크들이 하는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가야 보세요. 트렌치, ABS, CF 펀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이 이 정도여서 그렇지 아마 파가야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용어 수두룩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파가야처럼 개인 신용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 투자하신 다음에는 신문기사 계속 챙겨봐야 됩니다. 거시경제 지표들. 뭐 연체율이 좋아지고 있나, 어떠나, 취업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거 보시고 되게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어설프게 장투하셨다가 피보는 대표적인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가야 주식을 들고 계시던 아니면 파가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TJ 너가 지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문제 없을 것 같다. 문제 없다는 판단이 드시면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파가야 말고 다른 회사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문기사 몇 개랑 파가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신문기사 몇 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